시린 겨울바람이 김복래 할머니의 굽은 등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한평생을 바쳐 일군 이 작은 흙집은 이제 더 이상 할머니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낡은 대문 앞에는 붉은 글씨로 강제철거라는 차가운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그 밑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을 저미는 법원의 딱딱한 문구들이 빼곡했다. 복래 할머니는 쭈그려 앉아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이른모를 들꽃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 작은 꽃잎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피어 있었다. 마치 할머니의 삶처럼. 할머니의 나이 78. 고향은 이 작은 상월 마을이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평생을 흙을 일구며 살아왔다. 손마디는 굵고 투박했지만 그 손으로 길러낸 곡식들은 가족과 이웃의 배를 채워주었다. 할머니에게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었고 기억이었고 사랑하는 이들의 흔적이었다. 남편과의 결혼식, 자식들의 첫걸음, 손주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이 땅 위에서 펼쳐졌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유산 싸움이었다. 유일한 혈육인 손자 민준이 할머니의 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였다.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은 민준은 할머니의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문을 듣고 탐욕에 눈이 멀었다. 그는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 법적으로 땅을 강탈하려 했다. 민준의 변호사는 능수능란하게 서류를 조작했고 복래 할머니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할머니는 그저 순박한 농부였다. 법률 용어는 너무나 복잡했고 도시 변호사들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할머니는 그저 자신의 땅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할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땅은 제 거예요. 제가 대를 이어서 가꿀 거예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민준에게 애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웃들은 할머니를 안쓰럽게 여겼다. 마을 이장님은 물론 젊은 부부들과 노인들까지 모두 할머니 편이었다. 그들은 탄원서를 써주고 시위에도 참여하며 할머니를 도우려 애썼다. 그러나 민주는 이미 지역 유지들과도 손을 잡은 상태였다.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복래 할매, 어째 이런 일이. 젊은 놈이 돼서 어른 공경할 줄은 모르고.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며 뼈 빠지게 농사만 지으신 분인데 저놈이 양심도 없지. 옆에 있던 아낙네가 거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위로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결은 냉혹했다. 최종 판결은 민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할머니는 땅의 소유권을 잃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갈 곳 없는 몸과 평생을 함께했던 흙을 떠나야 한다는 절망감뿐이었다. 철거반이 들이닥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작은 짐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앨범,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쓰던 담뱃대,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었다. 밤새도록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당에 나가 익숙한 풀 내음을 맞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다.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그 별들을 자신의 집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작은 그림자가 할머니의 발치에 다가와 웅크렸다. 그것은 설이었다. 설이는 이 마을을 떠돌던 유기견이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아 사람을 멀리했지만 복내 할머니가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물을 챙겨주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설이는 유난히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다. 할머니가 힘들어할 때면 곁에 와서 꼬리를 흔들거나 할머니가 외출할 때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특히 할머니가 밭일을 할 때면 땅을 유심히 바라보거나 특정 장소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할머니는 그저 설이가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했을 뿐 그 행동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했다. 설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할머니는 설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설이야,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너도 여기 있으면 위험할 텐데. 설이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그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를 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싸늘한 공기 속에서 철거반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 서류와 망치가 들려 있었다. 민주는 그들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싸늘한 눈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봤다. 할머니, 이제 그만 나가셔야죠. 질질 끌지 마시고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땅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군 땅인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법은 냉정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렀지만 그들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철거반원들이 할머니의 작은 짐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낡은 장롱이 부서지고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할머니는 마침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집을 나섰다. 굽은 허리를 간신히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돌아봤다. 흙집은 이미 반쯤 허물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오던 설이가 갑자기 멈춰 섰다. 설이는 부서진 집터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마치 무엇인가를 경고하려는 듯이 설이는 땅의 특정 부분을 킁킁거리며 앞발로 긁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저 설이가 불안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다. 설이야, 가자.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할머니는 힘없이 설이를 불렀다. 설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할머니의 부름에 순종하며 다시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 없는 도시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버리고 떠난 그 땅 아래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 그녀의 삶을 다시 흔들 것이라는 것을. 겨울의 햇살은 차가웠고 할머니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속에는 아픔과 함께 미지의 운명이 도사리고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높은 빌딩 숲은 복내 할머니에게 낯설고 두려운 풍경이었다.
서울은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과는 너무나 달랐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누구 하나 할머니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았다. 낡은 한복 차림의 할머니와 그 뒤를 따르는 유기견 서리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이방인처럼 보였다. 며칠 밤낮을 역 주변을 배회하며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값싼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다. 서리 또한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녀를 지켰다. 서리는 할머니가 혹시라도 위험에 처할 때면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 태세를 취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때였다. 골목길 안쪽에서 술에 취한 건장한 남자 3명이 휘청거리며 나타났다. 그들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비웃듯이 다가왔다. 어이, 할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지하냐? 한 남자가 할머니를 발로 툭툭 건드렸다. 할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그때 서리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다. 서리는 남자들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리를 발로 차려 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서리를 감쌌다. 예, 좀 내버려 둬요.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골목길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남자는 바로 변호사 박도연이었다. 도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그는 작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최근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의를 쫓는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도연은 골목길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곧장 할머니와 서리를 괴롭히는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이분들에게서 떨어지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남자들은 도연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뭐야, 넌 오지랖도 넓네. 그냥 지나가. 제가 누군지 궁금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만나시죠.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시니까. 도연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세요. 남자들은 도연의 태도와 법원이라는 말에 움찔했다. 결국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사라졌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도연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감사함이 스쳐 지나갔다. 서리는 도연의 다리 주변을 맴돌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고마워요, 젊은 양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도연은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상처투성이 손을 보고 안쓰러움을 느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갈 곳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도연에게 설명할 기운조차 없었다. 도연은 망설였다. 그의 지갑 사정도 좋지 않았고 할머니를 도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깊은 눈 속에 담긴 슬픔과 절망은 그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정의를 외치던 자신의 초심을 떠올렸다.
저와 같이 가시죠. 제 사무실에라도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드세요. 도연은 결국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 불안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서리는 할머니의 발에 코를 비볐다. 마치 가도 좋다고 허락하는 듯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의 사무실은 작고 초라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온기를 느꼈다. 서리는 사무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할머니를 지켜봤다. 도연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이내 자신이 겪었던 유산 분쟁과 손자 민준의 배신, 그리고 강제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놓았다. 도연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의 전문 분야인 재산 분쟁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법률 분쟁을 넘어선 인간적인 비극이었다. 할머니, 혹시 그때 그 땅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아니면 손자 민준이 그 땅에 유독 집착했던 이유라도요? 도연은 직업적인 감각으로 질문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딱히 이상한 건 없었지. 그냥 우리 집터였는데. 아,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긴 해. 서리가 그 집터에서 유난히 흙냄새를 맡고 땅을 긁어댔어. 평소에 그러지 않던 애가 말이야. 도연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서리요, 그게요, 어떤 식으로요? 그냥 땅에 코를 박고 한참을 킁킁거리다가 앞발로 땅을 파헤치려고 했어. 몇 번 그랬어. 그날 철거되기 전에도 그랬고. 할머니는 서리가 유독 집터의 특정 부분에 집착했던 것을 떠올렸다. 서리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자 흥미롭다는 듯 귀를 쫑긋 세웠다. 도연은 서리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혹시 그 땅의 흙을 조금이라도 가져온 것이 있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를 뒤적거려 흙 한 줌이 담긴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철거 직전 서리가 계속 땅을 긁어대던 그곳의 흙이었다. 할머니는 그저 추억 삼아 챙겨온 것이었다. 도연은 흙이 담긴 주머니를 받아 들었다. 흙에서는 특별한 냄새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리는 흙주머니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반응했다. 서리는 흙주머니를 향해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리더니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앞발로 바닥을 긁는 시늉을 했다. 서리의 반응은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강력했다. 이상하네요. 도연은 중얼거렸다. 이 흙이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 제가 이 흙을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해 볼게요. 할머니는 도연의 진지한 태도에 약간의 희망을 느꼈다. 그동안 누구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고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도연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서리는 할머니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이 만남은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이었다. 도연에게는 잊고 있었던 정의와 신념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서리에 알 수 없는 행동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흙 한 줌이 그들의 삶을,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도시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도연의 사무실 안에는 미약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도연은 할머니에게서 받은 흙 주머니를 책상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흙 한 줌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리의 유난스러운 반응과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이 도연의 직업적인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이 흙이 단순한 흙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패배한 후 의뢰인이 끊기고 사무실 월세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만큼은 돈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을 다시 확인시켜줄 기회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흙 샘플을 들고 서울의 한 유명한 지질연구소를 찾아갔다. 연구소 문턱을 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퇴짜를 맞고 겨우 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인 오 박사를 만날 수 있었다. 오 박사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학자로 한때는 광물학 분야의 권위자였지만 대기업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려다 학계에서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는 박도연이 할머니의 땅을 잃은 사연을 듣고는 비웃듯이 말했다. 젊은 변호사 양반, 시골 흙 한 줌에서 뭘 찾겠다는 건가? 그 땅은 이미 민준 씨라는 사람 명의로 넘어간 지 오래고 어차피 개발도 안 될 맹지라고 들었는데. 오 박사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도연은 굴하지 않았다. 박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흙이 특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의뢰인의 개가 이 흙에 유독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감이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의 끈기에 오 박사는 결국 흙 샘플을 받아들었다. 그는 형식적으로 흙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도연은 초조하게 오 박사의 얼굴을 살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 박사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점차 진지해졌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샘플을 확인하고 다른 장비들을 번갈아 사용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오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도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입니까, 박사님? 오 박사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경악과 함께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흙 샘플에서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검출됐어. 그것도 최상급 순도의 히토류야. 도연은 히토류라는 단어를 듣고도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히토류요? 그게 뭔데요? 젊은 친구. 히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광물이야.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까지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극히 적고 특히 고순도의 히토류는 부르는 게 값이야. 이 정도 순도라면 이 땅 아래에 엄청난 규모의 히토류 광산이 있다는 뜻이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추정치로는 최소 100조 원 이상이야. 오 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100조 원. 도현은 그 숫자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할머니의 작은 시골 땅 아래에 그런 거대한 보물이 잠들어 있었다니 도연은 할머니의 손자 민준을 떠올렸다. 그가 땅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민준 역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박사는 도연에게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몇 년 전, 오 박사는 한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지역의 지질 조사를 의뢰받았다고 했다. 그 지역이 바로 복내 할머니의 마을 근처였다. 당시 오 박사는 그 땅에서 히토류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기업 측에서는 조사를 중단하고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오 박사가 거절하자 그는 학계에서 매장되었고 그 기업은 그 후로도 은밀하게 그 땅을 노리고 있었다. 오 박사는 그 기업이 바로 황진그룹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황진그룹. 도연은 읊조렸다. 황진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그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아마도 황진그룹의 사주를 받았거나 최소한 그들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의 땅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순진함과 법적 무지를 이용해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박사님,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연이 물었다. 오 박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젊은 변호사 양반, 황진그룹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야. 그들은 막강한 자본과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자네와 할머니는 물론이고 나까지 위험해질 걸세. 그들은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사람들이야. 도연은 오 박사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음모를 세상에 알리고 할머니의 빼앗긴 땅을 되찾아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그는 흙 샘플과 오 박사의 분석 보고서 4번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할머니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100조 원, 그게 다 내 땅 밑에 있다고. 에이, 젊은 양반이 농담도. 그러나 도연이 오 박사의 보고서를 보여주고 히토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자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순진한 마음은 손자의 배신에 이미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거대한 기업의 탐욕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민준이가, 그 나쁜 놈이 그걸 알고 내 땅을 빼앗아 간 것이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도 황진그룹이 민준 씨를 이용했을 겁니다. 아니면 민준 씨가 황진그룹에게 정보를 넘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들은 할머니의 땅 아래에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도연은 침통하게 말했다. 서리는 도연과 할머니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다. 서리는 마치 할머니의 분노와 슬픔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도연은 서리가 처음 흙 샘플에 반응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서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특별한 본능이 이 거대한 비밀을 처음으로 감지한 것이었다. 서리는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할머니, 우리가 이 사실을 밝히고 땅을 되찾으려면 아주 큰 싸움을 해야 합니다.
황진그룹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상대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평생을 흙을 일구며 살아온 그녀에게 땅은 생명과도 같았다. 빼앗긴 땅은 물론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탐욕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었다. 그러나 그녀는 도시의 거대한 힘과 맞서 싸울 자신이 없었다. 그때 할머니의 눈에 서리가 들어왔다. 서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믿음과 함께 알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 젊은 양반, 싸워야지. 내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이 살아왔는데 늙으니 등쳐먹는 저런 나쁜 놈들한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내 땅, 내 반드시 되찾을 것이여. 그리고 서리, 너도 나를 도와줘야 한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다시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도연은 할머니의 결심에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제 그들은 거대한 황진그룹과 맞서 싸워야 했다. 힘든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 줌의 흙에서 시작되었고 설이라는 특별한 증인이 함께할 것이었다. 황진그룹의 거대한 음모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히토류 광산의 존재를 확인한 도연과 복내 할머니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더 이상 떠돌이 신세가 아니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황진그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이었고 그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황진그룹의 회장 황덕길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히토류 광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적절한 시기에 땅을 차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땅이 법적으로 민준에게 넘어간 것은 황덕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민준을 꼭두각시로 삼아 할머니의 땅을 완전히 손에 넣으려 했다. 도연은 황진그룹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는 황진그룹의 과거 투자 내역, 자회사들의 사업 보고서, 심지어 황덕길 회장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황진그룹의 보안은 철저했고 그들의 검은 그림자는 너무나 깊었다.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마다 도연은 오 박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오 박사는 황진그룹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작은 기업이나 개인의 땅을 빼앗아 사업을 확장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황진그룹의 비리 전문 변호사팀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혹한지 경고했다. 복내 할머니는 도연의 작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서리와 함께 지냈다. 할머니는 낮에는 도시의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지루함을 달랬고 밤에는 도연이 가져오는 뉴스 기사나 법률 서류들을 보며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거대한 사건과 얽혀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해 갔다. 그녀의 순박함 속에는 삶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 할머니는 도연이 지쳐 보일 때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주거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서리는 할머니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도연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서리는 황진그룹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인물들이 사무실 주변을 배회할 때마다 더 격렬하게 지저대며 경고를 보냈다. 서리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황진그룹이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H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그 프로젝트는 할머니의 땅 바로 아래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황진그룹이 히토류 광산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도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황진그룹에게 감지되었다. 박도연 변호사,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낯선 목소리가 도연의 휴대폰으로 걸려왔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다. 누구시죠? 도연이 침착하게 물었다. 우린 박 변호사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떼세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질 겁니다. 목소리는 싸늘하게 위협했다. 도연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할머니와 오 박사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 그는 황진그룹의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에도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편 민주는 할머니의 땅을 빼앗은 후 황진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의 땅 밑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황덕길 회장은 민준에게 아주 작은 대가만을 지불했고 나머지 이득은 모두 자신이 취할 계획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똑똑하게 할머니를 속였다고 자만했지만 실제로는 황덕길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어느 날 민준은 우연히 황진그룹의 내부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가 무심코 들은 대화 속에서 히토류 광산, 백조원, 김봉래라는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계속해서 곱씹을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민주는 자신이 엄청난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민주는 황덕길을 찾아가 진실을 요구했지만 황덕길은 싸늘한 미소로 민준을 비웃을 뿐이었다. 어리석은 놈, 네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네가 한 짓은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이다. 감히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황덕길은 민준을 비웃었다. 민준은 자신이 황진그룹의 거대한 음모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지은 죄를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황진그룹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웠다. 도연은 황진그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언론 제보 외에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때 그는 황진그룹의 내부 고발자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황진그룹처럼 거대한 조직 안에는 분명히 양심적인 인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할머니는 도연의 불안감을 눈치챘다. 젊은 양반, 너무 무리하지 말게. 내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으니 자네가 위험해지면 안 되지. 할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은 도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와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땅을 되찾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도연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결의를 다짐했다. 밤이 깊어가고 도연은 책상에 앉아 황진그룹 관련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서리는 도연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갑자기 서리가 고개를 들고 사무실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도연은 긴장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문 밖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지만 서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지만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때 서리가 그 종이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서리는 종이 위를 앞발로 긁었고 특정 부분에서 코를 비볐다. 도연은 서리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서리가 반응하는 곳은 한자로 연구원이라는 글자와 숫자들이 조합된 부분이었다. 도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황진그룹의 내부 정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 박사가 언급했던 황진그룹 내부에서 히토류 광산 정보를 담당했던 핵심 연구원일 수도 있었다. 서리야, 네가 정말 대단하구나. 도연은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리는 꼬리를 살랑이며 도연에게 애교를 부렸다. 도연은 그 종이를 들고 다시 오 박사에게 연락했다. 오 박사는 종이에 적힌 암호 같은 글자들이 과거 자신이 황진그룹에서 사용했던 비밀 코드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코드 중 일부는 황진그룹의 전직 광물연구원 김 박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오 박사의 옛 동료로 황진그룹의 부당한 지시에 반대하다가 해고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황진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황진그룹의 압력으로 모든 것이 무산되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외딴 옷에 은둔하며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지낸다고 알려져 있었다. 김 박사라면 어쩌면 황진그룹의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접근하는 순간 황진그룹의 감시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박사는 경고했다. 도연은 결심했다. 김 박사를 찾아야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를 깨부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황진그룹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지만 도연과 할머니 그리고 서리는 용기 있게 그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의를 향한 길을 나설 것이었다. 김 박사를 찾는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다. 도연은 오 박사로부터 받은 단서들을 가지고 전국을 헤맸다. 황진그룹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뒤쫓고 있었다. 도연은 자신이 황진그룹의 감시망에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할머니와 서리의 안전을 위해 도연은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에 남겨두고 홀로 움직였다. 할머니는 도연이 떠나는 것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지만 그에게 힘이 되기 위해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다. 서리는 도연의 발치에 얼굴을 비비며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도연은 애써 외면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연은 김 박사가 과거에 주로 연구했던 광물 관련 논문들과 학회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이
강원도 산골마을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오지로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도연은 낡은 차를 몰고 굽이굽이 산길을 올랐다. 길은 험했고 휴대폰 신호마저 끊겼다. 가는 길 내내 황진그룹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몇 번이나 경로를 변경해야 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도연은 마침내 김 박사가 은둔하고 있다는 작은 오두막을 찾아냈다. 오두막은 깊은 산속에 홀로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두드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덥수룩한 수염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남자가 문틈으로 도연을 노려봤다. 그가 바로 김 박사였다.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죠?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자신이 박도연 변호사이며 오 박사의 소개로 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복내 할머니의 이야기와 히토류 광산에 대한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김 박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도연을 오두막 안으로 들였다. 오두막 안은 온갖 서류와 책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복잡한 광물 지도와 지질 분석 그래프들이 잔뜩 붙어 있었다. 황진그룹. 그 악마 같은 자들이 기어이 여기까지 손을 뻗쳤군. 김 박사는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도연에게 자신이 황진그룹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김 박사는 황진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히토류 광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부 고발을 시도했지만 황덕길 회장의 압력으로 모든 것이 좌절되었다고 했다. 그는 증거자료를 모두 빼앗기고 협박당했으며 결국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이 산골에 숨어 살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김 박사는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몇 권의 낡은 노트가 들어있었다. 이것들이 제가 몰래 빼돌린 자료들입니다. 황진그룹의 광물 채굴 계획서, 불법적인 토지 매입 기록, 그리고 그들이 조작한 지질 보고서 원본까지 이 모든 것이 황진그룹의 비리를 증명할 겁니다. 특히 그들이 김복래 할머니의 땅에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음을 인지하고도 속인 증거들도 담겨 있습니다. 도연은 감격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애타게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료들을 가지고 황진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박 변호사, 황진그룹은 이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네를 추적하고 있을 테니 돌아가는 길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김 박사는 비장하게 말했다. 그는 도연에게 자신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도연은 김 박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두막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에게는 황진그룹의 거대한 음모를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그는 자료를 안전하게 숨긴 채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김 박사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왔다. 도현은 황진그룹의 추적자들이
자신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좁고 굽은 상일은 도연에게 불리했다. 차량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도연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인적이 드문 숲길로 몸을 던졌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그는 USB를 잃어버릴까봐 그것만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추격자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숲속까지 도연을 쫓아왔다. 도연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휴대폰 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발신자는 할머니였다. 도연은 간신히 전화를 받았다. 젊은 양반 자네, 위험한 것 아니여. 서리가 온종일 불안해하고 지저대고 있어. 어서 몸을 피하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도연은 더욱 힘을 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안전까지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도연은 더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숲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도연은 직감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폐가였다. 그는 폐가 안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은 폐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도연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주변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아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밤은 깊어졌고 숲속은 춥고 어두웠다. 그때 폐가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연은 긴장했다. 혹시 추격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칼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숨을 죽인 채 기다리자. 인기척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내 폐가 안쪽에서 작은 동물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길 잃은 어린 사냥개였다. 사냥개는 다리를 절고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개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절박함을 느꼈다. 그는 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개는 도연의 손 냄새를 맡더니 이내 경계를 풀고 도연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도연은 개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상식량을 조금 나눠주었다. 개는 도연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그를 지켜줬다. 마치 서리처럼. 도연은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개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사냥개와 함께 숲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인근 마을로 연결되는 작은 도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도연은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와 서리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서리는 도연을 보자마자 맹렬히 짖으며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할머니는 도연의 무사함에 눈물을 글썽겼다. 젊은 양반, 무사히 돌아와서 천만다행이여. 서리가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은 할머니에게 김 박사로부터 받은 USB와 노트들을 보여줬다. 할머니는 그 자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황진그룹과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볼 준비를 마쳤고 그 빛은 황진그룹의 어둠을 밝혀낼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이며 그들은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김박색에서 받은 USB와 노트들은 황진그룹의 오랜 음모를 낱낱이 파헤칠 결정적인 증거였다. 도현은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하며 법정에서 황진그룹을 압도할 전략을 세웠다. 그는 광산개발 계획서에 담긴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조작 내용,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위조 서류,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머니의 땅 아래에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들을 찾아냈다. 이 모든 증거는 황진그룹의 비리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도현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연락했다. 하지만 황진그룹의 막강한 언론 장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황진그룹의 압력 때문에 기사화를 주저했다. 도현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독립적인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진실추적팀이라는 작은 언론사의 기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도현의 이야기를 듣고 강한 흥미를 느꼈고 정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진실추적팀의 보도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켰다. 100조 원 히토류 광산, 재벌기업의 불법적인 땅 강탈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황진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은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황진그룹은 국내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동원했고 그들의 논리는 정교하고 교활했다. 그들은 복내 할머니가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유산 분쟁에서 패소한 것을 강조하며 도연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되었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는 황진그룹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법정에서 할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 했다. 할머니는 원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고 땅에 대한 집착도 심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할머니 스스로 판단을 제대로 못하신 겁니다. 민준의 거짓 증언은 할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할머니는 민준의 배신에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도연은 민준의 거짓말에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반대 신문을 이어갔다. 그는 민준이 황진그룹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민준의 증언이 매수된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민준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다. 그때 도연은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그는 오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 박사는 황진그룹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함께 히토류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증언했다. 그는 황진그룹의 지질보고서가 조작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할머니의 땅 아래에 실제로 최상급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음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추정치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지질학적 특성과 과거의 조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히토류 광산임이 분명합니다. 오 박사의 증언은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황진그룹 변호사들은 오 박사의 증언을 폄하하려 애썼지만 그의 논리는 너무나 견고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점차 도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이제 남은 것은 김 박사의 증언이었다. 김 박사는
황진그룹의 핵심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내부 고발자였다. 그러나 김 박사는 재판 출석을 주저했다. 그는 황진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잠적한 상태였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황덕길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도연의 분노를 자극했다. 황 회장님, 당신은 이 땅 아래에 희토류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복래 할머니를 속여 땅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도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황덕길은 비웃듯이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토지를 매입했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판단력 저하로 인한 문제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희토류요, 그건 그저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김 박사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김 박사는 황진그룹의 추적을 따돌리고 어렵게 법정에 도착한 것이었다. 법정 안은 술렁거렸다. 황덕길 회장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김 박사님, 도연은 김 박사를 방했다. 김 박사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황진그룹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황덕길 회장의 지시로 지질 보고서를 조작하고 희토류 광산의 존재를 은폐했으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할머니의 땅을 강탈하려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발했다. 그가 제시한 증거 자료들은 황진그룹의 모든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이 모든 것은 황덕길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 희토류 광산을 독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황덕길 회장은 김 박사의 증언에 격분하며 소리쳤다.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놈은 내게 앙심을 품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김 박사의 증언과 오 박사의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도연이 찾아낸 수많은 증거들이 황진그룹의 거대한 음모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특히 김 박사가 제시한 황덕길 회장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과 이메일은 그가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음을 증명했다. 그때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김 박사가 증언을 마무리할 즈음 민준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확고했다. 그는 자신이 황진그룹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음을 고백했다. 민주는 자신이 황진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할머니의 땅에서 나온 흙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그 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황진그룹은 저를 이용하고 버리려 했습니다. 민준의 고백은 법정 분위기를 더욱 반전시켰다. 민준의 고백은 황덕길 회장에게 치명타였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법정은 침묵했고 판사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민준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죄를 지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냈다.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위해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결과는 명백했다. 모든 증거는 황진그룹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법정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법정의 최종 판결은 황진그룹과 황덕길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불법적인 토지 강탈, 사문서 위조, 그리고 히토류 광산의 존재를 은폐한 죄목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황덕길 회장은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고, 황진그룹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는 뒤늦은 고백으로 형량을 감경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에게는 물질적 이득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왔다. 복내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땅을 되찾았다. 100조 원이 넘는 가치의 히토류 광산은 그녀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빼앗겼던 정당한 권리와 평생을 함께했던 땅이었다. 할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 황진그룹으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광산 개발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젊은 양반, 이 돈은 내게 너무 과분해.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네. 할머니는 도연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 도연은 할머니의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할머니의 뜻을 따라 김복래 재단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재단은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재단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건립하여 서리와 같은 버려진 동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주는 할머니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참회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민준아. 이제라도 네가 잘못을 뉘우쳤으니 됐다. 그만하면 됐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은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민준은 할머니의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죄를 갚아나가기로 했다. 그는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도연은 이 사건을 통해 유능하고 정의로운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작은 로펌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재단 법률 고문을 맡아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데 힘을 보탰다. 도연은 복내 할머니를 통해 법률 지식 이상의 삶의 지혜와 인간적인 정의를 배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쫓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서리는 복내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서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의 집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히토류 광산은 환경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고 그 수익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할머니의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어른이자 지혜의 상징으로 존경받았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서리와 함께 마을 주변을 산책했다. 서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도연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 민준이라는 새롭게 변화된 손자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설이라는 말 없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복내 할머니는 설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설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더 이상 차갑고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대신 따뜻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녀의 삶은 한 줌의 흙에서 시작된 거대한 여정이었고 그 여정은 결국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제 100조 원 광산의 주인이 아닌 삶의 지혜를 가진 평범한 할머니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탐욕에 맞서 싸운 용기와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영원히 전해줄 것이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복래 할머니와 박도연 변호사, 그리고 설이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감동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과 저희의 이야기, 스타일에 공감하신다면 앞으로도 더욱 감성적이고 스릴 넘치는 장편 소설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